오늘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구에 위치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6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고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열사의 부모 등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19명에게 국민훈장이 수여됐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 일주기 추모식도 오늘이었는데요. 유산 상속 분쟁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3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 추도식이 진행된 동안 아무런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어색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 뒤따르면서 법무부가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60민주항쟁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기념식이 아까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렸는데요. 이번에 처음인가요? 지금 민주주의 발전 유공부문을 신설을 해서 민주화 운동가들, 유족들에게 대대적으로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민주화운동가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육아협 명예회장, 또 87년 경찰 고문으로 숨져 6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부친 고 박정기 전 육아협 이사장, 또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전 육아협 회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죽음 이후 남은 생애를 바쳐서 노동자 권익 개선 그리고 민주화운동 희생자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고요. 또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이자 전태일 평전의 저자인 고 조영래 변호사, 또 빈민선교와 인권운동에 앞장서면서 기류의 목사로 불린 고 박형규 목사에게도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그리고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운 고 지학순 주교, 또 5.18 민주화운동 재평가에 헌신한 고 조비오 신부, 언론민주화운동을 펼친 고 성유보 전 동아투의 위원장도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박종철 열사 아버님은 사실 그 말이 굉장히 유명했죠. 종철 아버지는 할 말이 없대 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그런 말씀을 하신 또 영화로도 또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이희호 여사, 고 이희호 여사 1주년 추도식이 있었어요. 지금 현충원에서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김홍업 이사장 그리고 김홍걸 의원 지금 유산 분쟁이 있는데요. 분위기가 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인을 기리는 기사보다는 이 두 형제에 대한 집중도가 좀 더 높은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유산 다툼, 어색한 아들들 이런 제목의 사진 기사를 내기도 했고,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눈도 안 마주친 홍걸 형제 이렇게 기사를 내기도 했고. 딴 데 보고 있는 그 사진을 썼더라고요. 네네. 중간중간 마주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진에서는 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2호에서 서거 후에 지금 동교동 사저 그리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상금 등등에서 이 40억 원대의 재산을 놓고 이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신경이 많이 써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이 당권 도전을 하고 이제 대권에 도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총선 때 대권 도전 주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당규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의원이 약간 좀 뭐랄까요, 김부겸 전 의원이 좀 선제적으로 나간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낙연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추도식에 이낙연 의원도 왔고 김부겸 전 의원도 왔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왔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겸 전 의원이 좀 선수를 친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대권 당권 분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낙연 의원이 당선되든가 아니면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든가 대권 도전하려면 내년 3월에 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의원이 나는 당대표가 되면 당권에,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우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대권 도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봤을 때,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그러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당권에,
그러니까 당대표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치고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추도식에서 네, 분위기가 세 사람 뭐 만났을 때 분위기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기자들이 많이 했는데 뭐 세 사람이 따로 대화를 길게 나누거나 뭐 이런 건 없었고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짧게 악수하는 정도 그 정도 그림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김부겸 의원이 추도식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이 제한됐거든요. 그래서 행사 참석 네. 사전 신청한 한 사람만 들어갔는데 김 전 의원은 그 행사장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전에는 추도식 참석 생각이 없었지만 당권 도전 결심을 굳히면서 호남 민심을 잡으려고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김부겸 전 의원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만큼 이낙연 의원한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도 많았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몰려가서 김부겸 전 의원 얘기 들으셨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계속 물어봤거든요. 오늘도 추도식 이후에 이걸 물어보니까 보도 이외의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아꼈고요. 오후에는 또 국회에서 기자들이 또 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만날 때마다 계속하는 건 고역이다라고 했고 또 오늘 국회 본회의 직전에도 취재진이 막 다가가니까 입속에 목캔디가 있다라면서 손사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계속 물어보자 김부겸 전 의원의 하하하라고 웃으면서 넘기기도 했고요. 이낙연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 번 이걸 물어보고 좀 곤욕스러운 그런 질문이 되다 보니까요. 정확히 대답 안 하고 넘어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대응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자, 통일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북전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탈북민 단체인 거죠? 네, 이 두 곳이 어디냐면 이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네네. 이끄는 자유북한 운동연합 그리고 그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정호 대표가 이끄는 큰샘 네, 이렇게 두 곳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류협력법으로 건 거는 이 두 단체가 이 대북 전단 그리고 쌀을 이제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이제 바다로 띄우는 행위를 했는데 이게 북한으로 가는 게 이 교류협력법상 이 반출 승인 규정 위반. 그러니까 허락 안 받고 네, 그러니까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려면은 이제 당국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북한 쪽에 이제 그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좀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이 긴장감을 조성을 하고 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좀 생명 안전에 좀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부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전단 100만 장 날린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25일에 6.25 25일에 네. 기념해서. 근데 뭐 그거는 계획은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건지. 네, 뭐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그 25일에 이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이게 뭐 제갈량이 아닌다며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남쪽에서 뭐 북쪽으로 가는 바람을 타야 이게 북쪽으로 전단이 넘어갈 텐데 이게 25일이라고 못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바람이나 뭐 조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전후에서 뭐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 한다라고 얘기는 하니까 일단 뭐 정부에서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없지만 일단 경찰에서 좀 막아서겠다라는 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뭐 파주 연천이나 뭐 인천 강화 등 이 주로 이제 날리는 지역에 이 접경 지역에 가서 경력을 좀 배치를 해서 24시간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그 2014년에 이 대북 전단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고사총을 발표한 사례 때문에 좀 우리 국민들의 좀 안전에도 좀 심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경찰은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3개 지역 그리고 뭐 강원도 철원, 뭐 경기 김포 등 뭐 다른 접경 지역도 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주민들도 거기 지킬 거예요. 그동안 전례를 보면 못 날리게 지키면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충돌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네, 뭐 경찰도 막아섰지만 뭐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그때 이제 주민들도 이제 포크레인으로 길을 아예 막아섰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또 실강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통합당에서 아까 논평이 나왔어요. 통일부의 이 고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협박에 아무 말 못하고 쩔쩔맸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게 통전부가 아닌 통일부에 권유한다. 정상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김은혜 대변인의 논평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국회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규칙 개정안은 처리가 된 거죠?
네,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어요? 예. 예? 얼마나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졌어요. 많이 안 달라졌고요. 생각보다 조금이라서. 네. 복지 정수가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고요. 2명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겠죠? 산자인은 29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점 때문에 복지위가 늘어났고요. 산자인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신산업 분야 논의를 준비하는 점을 반영해서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각 한 명씩 줄어들었습니다. 뭐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왕구성 협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도 핵심인데. 여전히 평행선? 예, 네. 평행선이고요. 오늘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조영 앙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통합당은 사전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불발이 됐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회동은 이미 다 공표돼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또 맞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오늘 이해찬 대표도 얘기했지만 12일에는 원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언제쯤 이 뉴스를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갑갑한데요. 오늘도 신규 확진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엊그제 30명대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50명대로 나와서 이제 딱 50명이 나왔어요. 딱 50명이 나왔는데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5명이 추가 확진이 됐고 또 개척교회에서 4명 등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강서구 SJ 투자이자 콜센터라는 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어디서 감염이 된 것인지 좀 불투명했거든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한 결과 리치웨이 관련, 그러니까 관악구 다단계로 의심되는 거기 관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여기 SJ까지 합쳐져서 한 100명 가까이 지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 과천시 소재 국군안보지원사령부에서도 지금 5명이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그 옛 기무사였죠. 근데 여기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이 나와가지고 관련해서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부터 노래방이라든지 클럽 이렇게 갈 때는 QR 코드 이걸 찍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뭐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제 QR 코드를 생성한 곳에서 이제 QR 코드를 만들면은 그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QR 코드만 만들고 그 QR 코드를 이제 보여줘서 이제 찍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보가 이제 뭐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이게 뭐 실명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제 보건 당국만 그 암호를 풀어서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녀갔는지 등등 이제 확인이 되는데 오늘부터 이게 뭐 반드시 이제 찍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의무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 유흥업소 같은 고위험 시설에다가 최근에 이제 양천구 탁구장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실내 집단운동 시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그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갈 때도 이 QR 코드를 들고 이제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뭐 사실 이 젊은 분들은 이게 사실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방식인데 그렇죠. 많이들 쓰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QR 코드가 없을 경우에는 이 주소나 연락처 등을 기재를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 이제 우리가 계속 분노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법무부가 부모의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이미 2015년부터 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은 이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폭력과 폭언 등의 고통을 주는 이런 행위를 좀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체벌이 금지가 됐는데 다만 지금 민법에는 계속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호자, 그러니까 친권자가 뭐 훈육 목적으로 뭐 이제 체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동복지법하고 충돌이 좀 일어나가지고 이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잇따라서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좀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뭐 조정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당 조항이 그 1958년 제정된 민법 조항이어가지고 이미 너무 좀 시대랑 안 맞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곧 이제 뭐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뭐 이런 걸로 걸렸을 때 그냥
아이들을 그 다음에 격리를 시키는 기관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는 또 그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바뀌고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완벽하게 격리를 시켜야죠. 격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학대 사례 24,604건 가운데 82%, 그러니까 21,164건이 피해 아동의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과 치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쉼터에 입소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13.4%에 그쳤습니다. 아니 왜 그거밖에 안 돼요? 거의 다 돌아가는 거였고요. 문제는 가정에 돌아간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받는 경우가 또 늘고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진짜 문제인데 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인에 의한 재학대 발생 건수가 2014년 1,027건에서 2018년 2,544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거죠. 절대로 안 돌려보내고 완전히 완벽하게 격리를 시키는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가방에 갇혀서 숨져서 좀 많은 분들을 좀 아프게 했던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그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이 경찰이나 뭐 이제 보호기관 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아이한테. 그래서 돌아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솔직히 아이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곳에 가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두려움도 있을 텐데 사람이 보통 이제 익숙한 두려움을 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과연 이제 9살, 10살 이 정도 된 아이들에게 그냥 바로 이제 친권에서 좀 분리시키고 좀 보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친권하면은 약간 그런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부적으로 주어져서 뺏을 수 없는 그런 권리라고들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가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줄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고 전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뭐 창녕에서도 9살 여자 아이 너무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관련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어떤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보다 사실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 제3자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다. 그런 게 이제는 조금 시스템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또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마지막 소식은 국제중학교 이야기예요. 서울시 교육청이 영훈국제중학교 그리고 대원국제중학교를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근데 해당 학교들이 지금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왜 이런 결정을 했냐 들어보면 이게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의 건학 이념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제일 크거든요. 입시 위주의 교육기관이 됐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을 조장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 9시까지 영어 몰입 교육을 하고 해외에서 골프 체험을 하고 이런 게 학교를 만든 이유랑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7명의 심사기관에서 이런 결정을 했고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은 이게 일각의 우려처럼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건 절대 아니고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학교들은 지금 법적인 조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측이 얘기하는 건 뭐냐. 결론을 내놓고 껴맞춘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제중을 없애기로 결론 내놓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학부모라든지 이쪽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을 여기 보내고 있다면. 네, 뭐 오래전부터 뭐 찬반이 뜨거운 사안이어가지고. 워낙 뜨거운 이야기였죠. 뭐 지금도 그런데 사실 이제 국제중을 찬성하는 분들은 사실상 그냥 본인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없애는 것이다라는 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에서 뭐 이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교육 사다리가 되는 건데 이 국제중을 없애는 거는 뭐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발하는 쪽에서는 아니 국제중 자체가 연 그 등록비가 한 1,000만 원이거든요. 그 뭐 그런 상황인데 이미 여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계층 간 사다리가 더 끊기는 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기는 합니다. 네, 국내 뉴스 알아본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당에서 내놓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 기간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집에 더 살고 싶어도 2년 계약 기간 끝날 즈음에는 집주인 눈치를 봐야 했던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과 또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당 법안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많이 늦었지만 네, 축하드리고요. 네. 먼저 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예,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세입자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그런 계약 갱신 청구가 있을 때 임대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그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상한 관련된 내용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임대료 상한,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을 다시 재계약했을 때 임대료를 올리는데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계약 갱신 청구권. 이게 같은 당의 윤우덕 의원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윤우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한 2년 후에 또 계약을 하잖아요. 네.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데 의원님 법안은 무제한이란 말이에요. 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네. 네. 사실 이 법은요, 제가 20대 때도 네네. 발의를 했었던 법이고요. 그 당시도 뭐 기자회견도 하고 사진전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네네. 그 법을 다시 발의하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대 때는 별 얘기가 안 나오다가 이제 21대 때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약간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도 많이 생각했고 지금은 밀어붙이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한 4가지 정도 있던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꽤 여러 가지인데요. 네네.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내지 않는 경우, 임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을 속이고 계약을 한 경우, 그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그다음에 고의나 중과실로 임차한 주택을 손괴, 그러니까 망가뜨린 경우, 그다음에 임차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 그다음에 집주인이 네. 내가 2년 후 또는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 뭐 이렇게 기한을 얘기하면서 그때쯤 내가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하겠다라고 고지했을 때 그 시점이 도달하면 또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살겠다,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하면 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월세를 연체를 계속 한다든지 석 달 이상, 그리고 뭐 집주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집이 재건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나가야 되니까요. 어차피 그거는. 네.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실거주를 하겠다.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집에 이제 손상을 크게 입히거나 이런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것만 피해 간다면 세입자로서, 그러면 착한 세입자가 된다면 계약 기간을 무제한으로 갱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 법에 따르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거로 보이세요? 사실 이 법이 이제 통과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비록 이게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의 사례에 비춰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법안인데요. 네. 우리나라 현행제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통과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윤우덕 의원님 법안하고도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네. 훨씬 파격적이세요. 역시 박지원 의원님 법안이 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네. 윤우덕 의원님 법안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실적 가능성을 여쭤보신다면 뭐 당연히 윤우덕 의원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쪽은 이제 세입자의 4년 거주, 한 번 더 갱신하는 것을 보장을 하고 또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법안에서는 임대료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나요? 임대료 인상 부분은 윤우덕 의원님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5%. 네, 5%. 네. 1년에 한 번씩 5%씩.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말들이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실행이 된다면 실행하기 전에 이제 전월세 보증금을 이제 집주인들이 올릴 거다.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원할 때 2년 후에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도 뭐 상한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전처럼 뭐 전셋값이 막 오를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많이 오르고 있고 그렇게 안 될 테니까 이제 미리 올려서 땡겨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제 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데요. 예전에 이제 1989년까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 기간 보호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해 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새로 임대차 계획을 체결하는 경우에 굉장히 높여서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교란이 되고 오히려 임차인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이게 한국주택학회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오히려 1990년대에 이 법 개정 이후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권 도입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돼서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그 다른 연구에서 예측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도 그렇게 이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토론회하면서 전문가한테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요. 예. 그래서 요거를 막연히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연 현실하고 맞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장에는 한 20% 이상 올랐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사실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섰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물량의 공급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첫 해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 주장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올랐었던 배경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올림픽을 전후해서 갑자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되면서 실제 그 많은 주택들이 철거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임차를 할 주택의 수가 좀 줄어들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 요인을 제거했을 때는 이 기간 연장만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또 연구 결과더라고요. 예. 네, 뭐 다 그것만이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집주인들이 사실은 이제 월세로 돌리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전세보다는. 이 전세 제도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잖아요. 그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이미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이제 그 갖고 있는 주택들을 어떤 식으로 내놓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은 갱신 청구권과 함께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제한 폭도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채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형태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다. 이런 그 관측들이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선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거 하나로 인해서 뭐 전세로 계속 돌리던 집주인이 월세로
갑작스럽게 돌린다든지 돌리거나 아니면은 1인이 뭐 2호, 3호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걸 자가 소유로 자가 점유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런 평가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외국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미국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뭐 계약을 해갖고 다시 뭐 재계약하고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전세 같은 게 없고 대부분 다 이제 월세로 진행을 하니까 네, 보증금 같은 것도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좀 국가별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네. 오히려 뭐 제가 이제 확인해 본 외국 사례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 경우에는 이제 대도시죠. 뉴욕시라든지 워싱턴 DC라든지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경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 임차가 일반적이고 원칙이죠. 네. 기간 정함 없이 쓰게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차임을 올리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데요.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 차임의 인상폭도 규제하는 그런 제도들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기간 정함 없이 임차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죠. 일본의 경우도 기간 정함 없이 임차를 하게 만들고 아주 굉장히 정당한 이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독일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이번에 냈던 법안이 더 일반적인 입법례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집주인들은 반발을 좀 할 것 같아요. 감안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자라든지 또는 뭐 저희 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SNS에 댓글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네,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여쭤봐도 돼요, 의원님? 근데 어떤 거요? 네, 우리 의원님은 자가세요, 전세세요? 저는 그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는 있는데 현재 사는 곳은 임차해서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입장이 다 지금 섞여 있으신 걸로. 네.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실 지금 현행법에서 그 보장하고 있는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낸 법안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그 임차인을 교체하고 그때 좀 높은 차임을 얻겠다. 높은 수준의 차임으로 좀 차임을 올리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사실은 뭐 안정적으로 매년 5%씩 차임을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뭐 거주한다거나 자기가 다른 목적에 쓰기 위해서 뭐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심대하다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 불안정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입자분들의 사정이라든지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제 아마 경제적인 여건은 나빠질 거거든요. 그런 상황 변화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좀 우리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도 조금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토지공 개념을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법안을 20대 때도 발의했었어요. 예. 그리고 다시 발의하면서 오히려 이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를 늘렸죠. 그래서 뭔가 이거 뭐 어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발의했다 이렇게 보시거나 하는 거는 이런 흐름만 봐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임차인들이 안정된 주거 확보를 위해서 발의를 한 것이다라고 제가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네, 답변 잘 해주셔갖고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법사위에 막힌 것과 관련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백승주 전 미래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알린 오연상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전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